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은 결코 아니지만 제 파혼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정확히 제 결혼이 깨진 건 재작년이었어요. 남녀가 만나다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 텐데 파혼은 뭔가 그냥 헤어지는 것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결혼이 아닌 파혼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와 그 아줌마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했던 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그 아줌마란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 네, 저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결정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될 뻔한 남자친구를 덜 사랑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한눈에 반해 먼저 사귀자고 했을 만큼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극성인 자기 엄마를 어쩌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모질질 못했던 거죠. 사람 천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저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죠. 그만큼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만약 남자친구가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사람이었다면 글쎄요. 저는 아마 지금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려나요? 하지만 만약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 저입니다. 30대 후반이 그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순진하다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쩌면 저의 파혼은 그 아줌마를 만난 순간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그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했다, 현명했다라는 작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외교가 아닌 부모님 때문에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동양인이라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가며 학창시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며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제 나라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나중에 크면 대학은 무조건 고국에서 다니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럴 나이가 되니 부모님은 어린 딸을 홀로 한국으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으셨는지 허락을 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유라야, 너 꼭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너 혼자 한국에 보낼 생각하면 불안해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엄마, 나도 곧 있으면 성인이야. 그리고 왜 혼자라고 생각해? 한국에 고모도 있고 이모들도 있잖아. 그래도 임마, 고모랑 이모가 엄마 아빠랑 같아? 아빠도 네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가 조금만 기다려줄 수는 없을까?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떡하든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볼게. 됐어.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여기서 일하는 게 편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안 들어갔지. 그런 거 기대했으면 이렇게 보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 언제까지 날 끼고 살 셈이야. 난 독립도 하고 싶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의견 존중해줘. 엄마 아빠가 언제 네 의견 존중 안 했어. 그냥 걱정되니까 그렇지. 알아. 근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언제고 한 번은 일어날 일이야. 나 시집갈 땐 또 어쩌려고? 이놈 말하는 저것 좀 봐. 어째 쟤는 부모의 누리 떼놓을 생각밖에 안 하네.
그러게, 너 자꾸 그럼 엄마 삐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라도 하나 더 낳는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 더 낳아. 난 여동생도 좋고 남동생도 좋으니까. 뭐야? 아주 한국 가고 싶다고 이젠 별소리를 다 하네. 알겠다. 대신 네 고모가 오케이 하면 그땐 엄마도 아빠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설마 한국 가자마자 너 혼자 살게 둘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 우리도 이 이상한 양보 못한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해 장장 14년 만에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 나이가 고작 6살이었거든요. 그러니 기억에 남는 것도 딱히 없었는데 14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멋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인종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골드미슨 고모와 함께 지내며 고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고모는 그때 당시 나이 40이 넘은 싱글이었고 비혼주의자의 성격도 시원시원한 사람인데 자기 생활에 터치만 하지 않으면 저와 함께 지내는 것도 오케이라고 해서 저를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어이 조카, 나 엄마 아니고 고모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은 게 좋을 거야. 너 곧 있으면 성인이지? 네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의 일은 네가 책임져. 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아웃이다. 고모의 첫인상은 그렇게 강렬했어요. 아주 화끈했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쿨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고모의 말처럼 제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한국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하여 별 탈 없이 한국에 완벽 적응하게 되었고 대학도 나름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대학에 언론 홍보 영상학과를 나왔고 고모의 영향으로 나름 큰 규모의 광고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정식으로 사회인이 된 후로는 더 이상 자기한테 빌붙지 말라는 고모의 말에 따라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했고 비록 일에 찌든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저는 나름 소소한 만족과 행복으로 큰 불만 없이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30대가 되었을 때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막연하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탓인지 아무리 한국에 완벽 적응을 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혼 문화는 썩 내키지 않는 게 많았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조직사회 그리고 단체 문화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짓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결혼을 하면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냥 저희 고모처럼 골드미스가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처럼 일어나는 거였어요. 연애나 결혼은 됐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 사람을 만난 장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치과였는데 그 사람은 그 치과의 의사였어요. 왜 치과 의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보잖아요. 그때 남자가 눈이 참 예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 사람 뒤에서 후광 같은 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 외모를 많이 보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냥 제 마음이 확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몇 번 진료 핑계로 그 사람을 보러 갔고 제가 또 마음 먹으면 빨리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왜요? 그럼 여자친구는요?
없는데 왜 그러시죠? 그럼 저는 어때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 정말 괜찮은 여자거든요.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 남자친구는 그때의 당돌한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끌렸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저희 둘은 저의 적극적인 대시로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 고모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경위를 듣고 배꼽이 빠지게 웃었는데 저도 참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와 사귀게 된 것이 마냥 기쁘기만 했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면 너무 좋아서 그때 내가 용기 내길 잘했지 라는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적어도 이 사람하고는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연애만 4년 정도 했어요. 30대 여자가 한 남자와 4년을 만나니 주변에서는 당연하게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묻기도 많이 물어왔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음에도 결혼은 선뜻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어깨 넘어 본 그 사람의 어머니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저의 감 때문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한 아줌마는 잘난 아들을 등에 업고 오직 당신 아들만 잘난 줄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데 그 아줌마는 그런 상식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조건의 선자리를 들이미셨고 이 착한 아들은 그런 자기 엄마를 달래고 설득하며 저와 4년을 만난 거죠.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 나 의사 만든다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보상 심리 같은 건가? 나한테 바라는 게 좀 많아. 그래도 자기한테는 피해가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할 거니까 자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렇게 나 만나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손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버는 돈도 어머니가 다 관리하시잖아. 그래서 카드 내역도 다 어머니한테 가고 나 솔직히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 그래서 나도 최대한 현금 쓰려고 해. 그리고 지금은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엄마가 돈 모아주신다고 그런 건데 결혼하면 경제권 다 가져와야지. 자기 그런 거 신경 쓰였구나. 난 또 자기는 워낙 쿨해서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지.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민망한지 어색하게 웃었어요. 뭐 처음엔 치과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관리까지 하기엔 자기가 벅차서 그냥 어머니가 하게 뒀다는데 그게 독이 되어 저와 데이트라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카드를 쓰면 득달같이 남자친구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물론 그래서 연애 초반에 돈 관리를 이 사람이 아닌 그 아줌마가 한다는 걸 알았죠. 너 이거 뭐야? 너 또 할 일 없이 걔 만나고 있니? 어떻게 넌 네가 번 돈 아까운 줄 몰라? 엄마도 이 나이 먹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밖에서 일하는구만. 너 남자가 여자 만난다고 데이트 비용 다 쓰고 그럴 필요 없다. 요즘 세상이 뭐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 엄마,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어. 그런 소리는 집에서 하시라니까. 그리고 유라는 그런 애도 아니야. 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밥도 못 사?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저는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에게 다그치는 전화가 걸려오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쯤 들으시면 뭐가 아쉽다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파혼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그때는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니까 그러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역할도 잘한다고 생각했으니 별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알아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잘한다는 건 시어머니에게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처신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시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긴 외국이 아닌 한국이었고 남자친구 말 맞다나 그 아줌마가 당신 아들 의사 만드시면서 바라는 바가 컸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겪지 않아도 됐을 지옥문이 열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물론 각오는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좀 쉽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정식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처음 보게 된 그 아줌마의 인상은 그야말로 생김새부터 깐깐하고 고약하게 생긴 어른이었어요. 작은 키에 깡 마른 체구였는데 인상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그 눈빛에 베일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초면이라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않으셨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결혼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조금 놀라긴 했었네요. 하지만 진짜는 그 뒤부터였어요. 아우, 내가 면전에 할 말은 아닌데 내가 며느리 자리엔 욕심이 좀 있었다. 안 그렇겠냐? 직업은 의사에 외모는 잘생겼지. 성격은 좀 좋아? 얘가 어릴 때 공부도 항상 1등이었지만 말도 그렇게 잘 들었다. 너 엄친아라고 알지? 얘가 그런 애야. 그래서 내가 추가라고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넌 진짜 땡 잡았지. 세상에 내 아들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니? 그래서 나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기대도 많았는데 어쩌겠어.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너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따라야지. 엄마 그만해. 왜 그런 얘기를 누구 앞에서까지 해?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내 속이 그렇다고. 말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뜻이야. 원래 의사 남편 만나려면 13, 3개는 기본이라는 말도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13, 3개는 아니더라도 결혼 비용이랑 집은 니네 쪽에서 했으면 한다. 듣자 하니 부모님이 두 분 다 외교관이라며? 그럼 집도 좀 사는 거지? 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이 못 살지는 않았죠. 거기에 언젠가는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차, 경기도 쪽 신도시에 제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부담할 건 알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군요. 대놓고 의사 아들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어른 앞에서 실수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줌마는 그게 답답했던 모양이었어요. 야, 넌 왜 여기까지 와서 한마디를 안 하니? 꿀 먹은 벙어리야? 난 답답한 며느리는 싫다. 할 말은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너 결혼 안 할 거니? 결혼 허락해달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요.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이 좀 많아져서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건 맞는데 솔직히 방금 말씀 듣고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인데요.
너무 바라시는 게 많으시니까 제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자기야, 자기까지 왜 그래? 우리 엄마 그냥 해보는 소리야. 내가 병원 개원한다고 무리를 많이 했거든. 기계랑 장비 때문에 대출도 많고. 그래서 저렇게 한번 말씀하셨나 본데 그래도 신혼집은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네가 왜 해? 차에 집에 파다도 시원찮을 파네.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엄마 그만 좀 해. 결혼 허락하기로 했으면 엄마도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셔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차가 없어? 집이야 같이 사는 건데 누가 하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둘이 벌어서 같이 갚을 텐데. 왜 상관이 없어? 벌어도 네가 더 벌잖아. 그럼 네가 더 많이 갚을 텐데. 에휴, 의사면 뭐해? 실속을 못 차리고. 너 엄마 없으면 돈 관리 어떻게 할래? 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어요. 분명 그때 저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는 아니어도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 덕 보고 싶어 한다는 감이 딱 왔는데 저는 자신만만한 나머지 그 잡소리를 다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은 남자친구 아버지인 예비 시아버님은 그래도 상식적인 어른이셨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 나중엔 그만하라며 짧고 굵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거참, 내가 당신 그러지 말라고 했지? 사람 불러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좀 극성인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놈은 지 엄마랑은 안 닮았으니까 마음 풀고 식사부터 합시다. 어찌됐든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반가워요.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죠?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 아줌마만 빼면 그 집도 썩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그 사람한테는 4살 어린 여동생이 있긴 했는데 저를 봐도 별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딱 봐도 오빠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신의 짓을 하는 것도 싫고 또 너무 친한 척하면 부담스러운데 저에겐 차라리 저런 무관심이 반가웠죠. 그렇게 그날의 예비 시댁 방문은 끝이 났어요. 제 표정의 남자친구는 잔뜩 긴장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짠한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때까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외교관이고 해외에 계신다는 말 외엔 저희 집이나 제가 가진 아파트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제가 내키는 선에서 해결하고 오히려 그걸로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는 다른 것보다 남자친구가 더 중요했고 남자친구도 중간에서 힘들긴 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파혼의 파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예비 시어머니를 초장에 잡을까 그 생각만 했었죠. 그래서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자고 나름 전략을 짰어요. 무리하게 선을 넘으면 저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적절하게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걸로 구워 삶아 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참, 그 아줌마는 제가 생각한 레벨이 아니더군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케이크예요. 맛있어 보이죠? 제가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엄마, 내가 커피도 사왔어. 유라가 이런 건 커피랑 먹어야 맛있다고 했어. 난 단 건 별론데? 커피도 속쓰려서 별로고. 내 생각에 나서 사왔다고? 그냥 네가 먹고 싶어서 산 건 아니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성의가 있는데. 아니야, 재호씨. 어머니 취향을 고려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케이크는 내가 다시 가져갈게. 우리 고모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 아니, 얘. 넌 또 사왔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가져가. 됐다, 그냥 둬라. 이따 은영이 오면 먹으라고 하면 되지. 넌 무슨 애가 융통성이 없니? 저는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니까요. 같이 먹을 생각에 좋다고 사왔는데 서운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걸 아가씨 먹으라고 사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져갈게요. 대신 다음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사올 테니 뭘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돈이나 열쇠 그런 건 말고요. 제 말에 그 아줌마의 표정은 그야말로 똥 씹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어코 케이크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자기가 먹겠다며 케이크를 뺏어 가는데 단 건 별로라고 누가 그랬나요? 혼자서 케이크 3조각을 다 먹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빼질 말든가. 하도 허겁지겁 드시길래 제가 커피라도 마시면서 드시라고 하니 자기도 민망한지 그제야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옆에서 남자친구는 그런 자기 엄마가 창피한지 표정이 좋지 않았고요. 그 뒤로도 이런 비슷한 일은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다 당신 생일이 되어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 백화점에서 화장품 세트를 사서 드렸는데요. 족제비 같은 눈을 하시고는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설마 내 아들 돈으로 산 건 아니지? 카드 쓴 건 없던데?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저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시는 건지. 그쯤이 됐을 땐 조금씩 저도 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저희 고모가 그러셨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땐 끝이야. 괜히 한 번만 하면 그대로 네 인생 한 번에 훅 간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 괜찮아. 그 사람 어머니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결혼하고 안 보면 안 되나? 여기가 회의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것 같냐? 내가 너 의사 만난다고 했을 때 살짝 예상했다. 그래도 뭐 내 조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신데렐라급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일단 두고 보는 건데 자꾸 선을 넘으시네. 잘 생각해. 고모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누가 노처녀 아내랄까봐. 고모는 결혼에 대해서는 꽤 많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말했는데요. 제 말이 헤어지자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자기는 헤어질 수 없다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 헤어질지 말지를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러면 제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다며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진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아줌마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끊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어머님이 계속 저러시면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야 계속 저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난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정말? 자기 여태 어머님한테 크게 반항한 적도 없었잖아. 결혼은 다른 얘기지. 난 너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하기 싫어. 내 마음 알면서. 그리고 우리 엄마도 분명 저러다 말 거야. 지금이야 우리 아직 결혼 전이고 엄마도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걸 텐데. 우리 결혼하면 그것도 끝이지.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그 아줌마와 관계 개선을 하든 완전히 관계를 끊던 확실한 방법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상견례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 올 수 있냐고 물었고, 부모님은 안 그래도 이젠 제가 있는 한국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 이번 일이 끝나면 완전히 귀국을 할 생각이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떨어져 산 지 10년이 넘었기에 그 말이 저는 참 반갑기만 했는데, 저희 엄마는 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제가 시집을 가게 생겼다며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저희 엄마와 지지고 볶고 함께 지내고 있지만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참고로 남자친구와 상견례 날짜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도 상견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처음으로 그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다. 이제 본격적으로 니들 결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얘기는 끝맺어야지. 너 내일 점심시간 괜찮니? 그럼 내가 니네 회사 있는 곳으로 가마. 대신 우리 재호한테는 하지 말고 너랑 나랑 둘만 보자. 저는 뭐 대충 그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이 왔어요. 또 그놈의 열쇠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했고, 남자친구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은데 예약 진료가 있어서 어렵다며 아예 약속을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아줌마를 만나기로 했고, 회사 점심시간에 근처에 나가 그 아줌마를 독대했는데요. 역시는 역시나였어요. 초반에는 바로 돈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자기도 껄끄러웠는지 자기 아들 자랑으로 슬슬 워밍업을 했고, 드디어 혼수 리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사를 하더군요.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아줌마는 내가 자기 아들보다 직업이든 벌이든 한참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는 진짜 내 아들 넣어주는 거 아까워. 그렇잖아. 네가 뭐 내 아들보다 나은 게 있냐? 그냥 니네 집이 공무원 집안이란 걸 높이 사서 내가 그냥 너 내 며느리로 받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아깝다고. 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수지 타산은 또 뭔지. 그리고 가만 보면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들이 저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시면서 자기는 또 받고 싶은 건 받으셔야 적성이 풀렸어요. 네, 제 예비 시모 될 뻔한 그 아줌마는 아들 장사꾼이었어요. 아들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런 불쌍한 남자친구를 제가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죠. 적어도 저는 남자친구가 의사라서 또 돈을 잘 벌어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만약 남자친구가 의사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다른 일을 성실하게 한다면 저는 상관없었는데요. 저 아줌마는 그런 저를 자기랑 같은 급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너도 이미 계산기 두드려 볼 대로 두드려 봤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지. 자, 네가 준비해야 하는 혼수 목록이다. 너도 알겠지만 내 아들이 정년도 없는 치과 의사야. 그럼 네 노후도 내 아들이 책임질 테고 그 정도는 나한테 해줄 수 있지? 막말로 네 남편 잘 키운 공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남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겠니? 어머니, 그 말은 좀 이상한데요. 재우 씨가 물건도 아니고 제가 뭐 값을 치러야 하는 건가요? 이 혼수 목록도 죄다 이상해요. 이게 무슨 혼수예요? 이거 전부 어머님이 갖고 싶으신 거잖아요. 너도 말이 좀 심하구나. 내가 언제 내 아들을 물건 취급했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좋다고 선짜리 좀 내보내달라는 연락이 좀 많이 오는 줄 아나? 다 회사 대표 딸이고 대기업 다니고 변호사도 있었어.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해? 어머니, 저도 선짜리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우 씨 만나고 있으니까 다 거절했고요. 그 남자 중에는 한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어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우 씨가 좋은 대학 나오고 치과 의사라는 거 알죠? 그런데요, 저도 학벌 꼴리지 않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 광고 쪽으로는 유명한 회사예요. 저 거기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나름 잘 나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부모님도 두 분 다 고위 공무원이신데 어머님은 그냥 동네 마트 직원이시잖아요. 야! 계산기 두드리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결코 재우 씨가 의사라서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넌 내 아들 능력 좋아서 좋은 거고 난 내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이왕이면 욕심을 좀 내고 싶은 건데 우리 여기서 가식은 떨지 말자. 참 할 말이 없더군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아줌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였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속이 다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신혼집은 네가 좀 해와라. 네 말 들으니 너도 좋은 회사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차도 이왕이면 외제차로 바꿔줘.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국산차라 별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다. 그 아줌마는 제 일그러지는 표정을 보지 못했는지 이윽고 자기 가방에서 미리 적어온 메모장을 제 앞에서 내밀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죠. 매달 말일에 그 계좌로 300만 원씩 입금해라. 우리 재호 돈을 내가 관리해서 일부는 집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니들 결혼하면 이젠 돈 관리도 내가 못하고 그럼 우리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겠니? 네가 용돈이다 생각하고 거기로 붙여. 뭐 어차피 내 아들 돈이잖아. 우리도 대출받은 것도 있고 은영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좀 힘들다. 저는 그때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이건 제가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허겁지겁 남자친구가 저와 그 아줌마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간다 했더니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쭉 찢어진 그 아줌마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아줌마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너는 기어코 내 아들을 여기로 부른 거야? 내가 오늘은 우리 둘만 보자고 했잖아. 어머님이 아니 아줌마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재호씨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이것도 좀 보고. 이게 내가 자기랑 결혼하려면 해와야 하는 혼수 리스트래. 거기에 집도 내가 해야 하고 차도 내가 사줘야 한대. 그리고 이 계좌번호 보여? 매달 300만 원씩 말일에 입금하라시는데 재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 야, 뭐 아줌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요? 저는 뭐 하나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요. 그리고 저 이 결혼 안 해요. 그럼 저랑 아줌마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니 아줌마 맞잖아요. 어머머, 제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야? 내가 그렇게 부탁드렸잖아. 아들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하는 엄마가 어딨어. 엄마는 나 한몫 잡으려고 의사 만들었어? 아니 얘가 창피하게 왜 목소리를 키워? 그리고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나한테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데 아들이란 놈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유라가 오죽하면 그래. 얘가 점점. 그럼 너 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너를 날름 쟤한테 주라고? 엄마! 시끄러워. 사람 쪽팔리게 얘가 왜 이래? 내가 뭐 무리한 걸 요구했어? 요즘 사자 신랑 얻으려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알지도 못하면서. 난 적어도 현금 가져오란 소린 안 했잖아. 나도 과한 걸 요구하진 않았다고? 그러세요. 대단히 감사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건 다 맞춰주는 그런 며느님 찾으세요. 재호씨, 나는 이만 일어날게. 더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유라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이렇게 가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뭐 어떡할까? 엄마랑 영 끊으면 돼? 못난 놈? 저보다 못한 여자 뭐가 좋다고? 엄마랑 영까지 끊겠대? 알았다. 그럼 그 혼수 리스트는 빼라. 그럼 됐지? 아니요, 빼지 마세요. 왜 빼세요?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데. 아줌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야, 너 끝까지. 그래, 네가 하기 싫다면 나야 땡큐지.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내가 니까지 꺄깔성 싶으냐? 저런 싸가지 없는 년? 네, 그런 골빈 여자가 좋다고 줄을 섰다니 참 좋으시겠네요. 그럼 아들 장사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싸가지 없는 년,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런 미친년이? 저는 더는 그곳에 있다가는 정말로 미친년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먹은 값만 정확히 계산하고 나왔는데요. 얻어먹을 이유도 그 아줌마 값을 내드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를 곧장 쫓아나왔고 이미 결심이 선 저를 잡으며 이렇게 애연하듯 말했어요. 자기야, 화 많이 났지? 근데 우리 엄마 원래 좀 저러잖아. 난 자기한테 바라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알잖아. 내가 자기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건 자기밖에 없다니까. 내가 다 해결할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깟 집이나 차가 뭐가 중요하다고. 거의 울 것 같은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불쌍했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면 뭐 하나요? 저런 엄마가 그런 아들 덕 보겠다고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고 남자친구의 손을 놓았어요. 미안해. 근데 나도 충동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야. 기억나지? 예전에 내가 시간 좀 갖자고 한 거. 사실 그때부터 고민했어. 그리고 지금은 결정한 거야. 집? 나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있어. 차? 못 살 것도 없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방금 결심한 거야. 자기랑 결혼하지 않기로. 유라야, 너 아파트 있었어? 그럼 아까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텐데. 재호씨, 재호씨는 자기 엄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집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고? 아니, 더한 걸 요구하셨겠지. 어쩌면 당신 집도 사달라고 하셨을지도 몰라.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진 것들 천천히 오픈하고 싶었어. 나도 회사 생활 할 만큼 했는데 설마 아파트 말고 모은 돈도 없겠어? 유라야,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우리 엄마가 더한 걸 요구하셔도 네가 집 해오니까 다른 건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이젠 내가 싫어. 미안한데 나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그런다고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이게 서로에게 좋아. 안 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고작 이런 문제로 결혼을 그만두자고? 말이 돼? 고작 이런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거야. 우리도 그중 하나인 거고. 더 구질구질해지기 싫어. 이제 그만 이거 놔. 저는 힘이 빠진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물론 제 마음도 편할 수는 없죠. 남자친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도 진짜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사랑도 좋지만 현실도 중요하기에 그 아줌마와는 더는 엮이지 않는 것이 제 팔자를 꼬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는 미련 갖지 않기로 했고 고모한테는 물론이고 캐나다의 부모님께도 파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그 아팠네 그럴 줄 알았어. 매달 30도 아니고 300만 원을 보내라고? 임대업이야? 아들 빌려주고 월세 받아? 그리고 의사면 뭐? 잘 생각하면 그것만큼 3D 직업이 없어. 남의 입속이나 하루 종일 보는 직업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 잘했다. 니네 엄마 아빠는 뭐래? 나처럼 잘했다고 하지? 그런 집에는 시집 가는 거 아니라고 엄마한테 혼났어. 아빠는 아무 말 없긴 했는데 한국 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너 니네 아빠한테 절대 그놈 병원 알려주지 마라. 네 아빠가 예전에는 주먹 꽤 썼어.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게 난 더 무섭다. 너 고모 말 명심해. 니네 아빠 귀국하자마자 사고 친다. 무슨 우리 아빠가 얼마나 점잖은데. 그리고 이젠 다 끝났는데 뭘 더 알려주고 말고 해. 그냥 마음 정리만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돼? 우리들은 서로 좋다는데 왜 당사자의 마음으론 결혼할 수 없는 거야? 어이 조카, 여긴 대한민국이야. 원래 대한민국 시어머니 유전자는 좀 지랄 같거든. 사자라고 지랄, 장남이라고 지랄, 아들이라고 지랄.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조카야. 너 더 좋은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뭐 여차하면 고모처럼 살아도 돼. 고모 봐라. 얼마나 심플하고 행복하냐? 오늘은 특별히 고모가 제일 아끼는 와인 깔 테니까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 저는 그 순간 제 옆에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파혼의 과정은 더 후지더군요. 우선 남자친구가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전화는 물론이고 회사고 집이고 찾아와 제발 마음을 바꿔달라며 사정을 하는데 나중엔 그것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아끼면 제가 힘들다는데 이렇게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니 남자친구의 사랑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번호는 차단하고 당분간 집도 가지 않고 고모 집에서 지냈는데요. 나중엔 저희 고모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저희 고모는 질색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아줌마는 자기 아들한테 제 아파트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게 대뜸 전화하셔서 따지기까지 했는데요. 전화를 받고도 황당했어요. 나다. 너 네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정말 너란 애는 알면 알수록 엉큼해. 그리고 뭐? 모은 돈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고? 너 내 아들 가지고 노냐? 지금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어떤지 알아? 병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맨날 술판이야. 너 지금 내 아들보다 가진 거 많다고 유세 떠냐? 그래도 버리는 내 아들이 더 많아. 아줌마, 제 연봉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경솔해요? 그리고 이젠 제가 가진 게 좀 있다고 하니까 달리 보이시나요? 근데요, 저는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집이랑 돈 좀 있다고 하면 아줌마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덜하진 않으셨겠죠. 나중엔 아줌마네 집까지 사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 안 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 막말로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네가 능력만 된다면 우리 사는 집도 좀 바꿔줄 수도 있지. 아니면 네 아파트를 나한테 줄 수도 있고.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제가 미쳤어요? 그 비싼 아파트를 아줌마한테 주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차단해버린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그야말로 지랄을 떨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있는지 그럼 자기가 자기 엄마와 연을 끊을 테니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말했고, 이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이는 감정도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보이더군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가 한눈에 반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보지 않고 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핸드폰 번호까지 바꿀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제 일이 일이다 보니 연락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마음고생만 늘어갈 쯤 이번에는 무슨 꿍꿍이인지 문제의 아줌마는 자기 남편 핸드폰으로 저에게 또다시 전화를 거셨고, 자기가 양보한다는 듯 잡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다. 너 내 번호 차단했니?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졌다. 니들 결혼해. 내 아들이 처지경인데 내가 뭘 어쩌겠니? 못돼 먹은 너라도 내가 받아주마. 뭐예요? 저를 받아준다고요? 됐어요.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미리 말했는데 아줌마도 그렇게 아줌마 아들도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이쯤 되면 오히려 제가 결혼을 했으면 큰일 날 각 아닌가요? 소름 끼치니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저는 흥분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와서 뭘 받아준다는 건지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끄는 게 자기 자존심에 용납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까지 그 아줌마가 쳐들어왔어요. 물론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이 없으니 제지를 당했는데 덕분에 저는 또 로비로 불려 내려가야 했죠.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다니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사실을 알았죠.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거였는데 이 아줌마는 자기가 말한 요구 조건들만 아니면 제가 당장이라도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제가 자기랑 줄 달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도 없는 생쇼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건가요? 그리고 자기가 세게 나갈수록 이젠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아는 듯 화가 나서 저희 회사까지 왔음에도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려 하더라고요. 예,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졌다니까. 혼수고 뭐고 이젠 됐다고. 그냥 네가 가진 집에 니들끼리 재미나게 살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네 나이도 젊지는 않잖아. 너 내 아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선심 쓰듯 결혼을 허락하겠다니 이거야말로 개소리지 않나요? 그래서 거침없이 말했어요. 그땐 저도 이판사판이었거든요. 전에도 살짝 생각하긴 했는데 병원 좀 가보세요. 정신병원이요. 아줌마 아들은 아마 아줌마 때문에 쉽게 장가갈 순 없을 거예요. 아줌마는 아줌마 아들만 잘난 것 같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네 집에 귀한 딸 시집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왜? 아파트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셨나요? 그럼 더 배 아프게 그 아파트 어디에 있는 건지 알려드릴까요? 아마도 지금 시세로는 10억도 넘게 줘야 할 거예요.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라서.
뭐야? 너 이 싸가지 지금 사람 놀려? 두고 봐라. 내 아들이 너보다 더 잘난 여자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 거야. 10억 아파트? 까고 있네. 내가 아주 더 비싼 집 해오라고 할 거야. 네, 그러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제 제발 저는 빼주시고요. 지금 바로 가시지 않으면 저기 경비분한테 신고하라고 할 테니까. 자, 어쩌실래요? 순순히 아줌마 발로 가실래요? 아니면 경찰차 타고 가실래요? 결국 경찰차는 타고 싶지 않은지 본전도 못 찾은 아줌마는 씩씩거리며 자기 발로 회사 건물을 나갔어요. 그리고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다는 말을 남자친구에게 듣게 됐는데 다행히 남자친구는 이젠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는지 그동안 미안했다며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자기는 만나는 내내 행복했다며 그래서 쿨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 마음도 홀가분하면서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뭐 어쨌든 남자친구는 제가 좋아서 그런 거였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좋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저 남자한테는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명 파혼의 이유는 그 아줌마한테 있지만 저도 남자친구 입장에선 변심한 사람이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 여파로 저는 고모의 말처럼 결혼과는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파혼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직 2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은 건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는데 지금도 누굴 만난다는 게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결혼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서 빨리 고리타분하고 피곤한 이런 결혼 문화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사자보다도 당사자들의 부모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빌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 속에 왜 그런 인식의 변화는 더딘 건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렇게 답답하다고 속만 태우면 저만 손해겠죠? 이젠 툴툴 털고 부모님과 함께 누구 보란 듯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저 파혼 잘한 거 맞죠?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살라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연만 듣다가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적 시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기사 딸린 차도 타보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늘 이렇게 우리 집은 건재할 거라고 믿었지만 살다 보니 그것은 제 운명이 아닌 그저 한순간의 찰나 같은 행운이었더라고요. 학교가 끝이 나고 집에 와보니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엄마는 이미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빚쟁이들을 피해 할머니 손에 크게 되었고 매일같이 데리러 온다는 아빠의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아빠를 만났는데 굉장히 야유어 계셨고 그 많던 빚을 다 청산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가도 되는 거야?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들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빠,
왜 엄마랑 안 왔어? 차차 얘기해보자. 저희의 말에 아빠는 시선을 회피했고 엄마와 아빠는 이미 진작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빠가 원망스럽기보다는 불쌍했고 저희를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저 역시 엄마의 존재를 지워가며 살았어요. 아빠가 빚은 다 갚았다고 해도 형편이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늘 생활비에 쪼들린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럼에도 학업은 놓지 않았기에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아빠, 뭘 이렇게 무리를 해. 그냥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니까. 그래도 우리 딸 대학 합격했는데 이 정도는 사줘야지. 얼른 먹어. 아빠의 1급이 얼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치인 줄 알았죠. 제가 꼭 성공을 해서 아빠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는 추억이랄 것도 없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스펙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고 밥벌이를 시작하니 동생도 대학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 생활비를 보태게 되었고 아빠는 그제서야 한시름 덜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편안히 가지셨어요. 그래도 이젠 내가 2다리 쭉 뻗고 자겠어. 너 취직했지. 우리 둘째도 대학교에 들어갔지. 우리 딸들 해준 것도 없는 아빠인데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가 왜 해준 게 없어. 엄마는 우리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아빠는 책임졌잖아. 제 말에 아빠는 흠칫 놀라셨어요. 한 번도 엄마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터라 더욱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자 아빠는 속을 많이 상해하셨어요. 네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서로 힘들어서 그런 거야. 원망 마. 아빠랑 둘은 그럴 수 있다 쳐. 그래도 우린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일이 이렇게 됐어. 처자식 볼 면목이 내가 없지. 아빠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뭘. 괜한 얘기를 꺼냈다 싶었어요.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아빠인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엄마 얘기를 꺼냈다는 게 아빠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던 엄마의 얘기를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서 아빠를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에 몰두했고 저를 눈여겨보던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아 연애를 했어요. 현생에 치여 일에만 매달리다 연애라는 것을 해보니 참 재밌고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빠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아빠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빠져버렸고 남자친구가 하는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하긴 언니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맞지? 그럼 아빠처럼 날 진짜 위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다행이다. 난 언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아왔잖아. 고맙다. 동생은 절 응원해 주었고 그렇게 이사철리 결혼 준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는 눈빛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주공? 너 지금 주공 아파트 산다고 했어? 참. 아니, 너희 아버지는 그럼 자산이 없는 거야? 그 나이 되도록?
열심히 현실에 매달려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고요. 근데 넌 참 양심이 없구나. 그렇게 대단한 네 아버지한테 효도나 하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맞잖니? 너 내가 말했지. 처가 기둥을 잘 봐야 한다고. 집도 없는 집이랑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혼수 해올 수 있어? 보아하니 입고 있는 행색이 죄다 싸구려 같은데. 나 원망 마라. 어느 집에 인사 갔어도 나처럼 대했을 거니까. 절 반가워할 줄 알았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없이 산다고 모욕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죠.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하고 오열만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박차고 자리를 나가셨어요. 미안해, 울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거침이 없으셔. 내가 말했잖아. 속물 근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근데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그래도 이렇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이 결혼 못해.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고 결혼을 무효화시켰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 아니면 안 되겠다며 몇 날 며칠 집을 찾아와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기어이 아빠까지 만나서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줘. 안 그래도 마음이 어린아이니까. 네, 아버님. 어머니 허락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영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고마워. 자네만 믿을게. 아빠까지 만나서 결혼을 허락받은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저 역시 이 고난은 잠시 헤쳐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지만 살면서 제가 천천히 풀어나가면 되겠다 싶었죠. 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결혼시키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우리 아들 아침엔 무조건 오첩반상 이상은 깔아줘야 돼. 알겠니? 네, 노력할게요. 진짜 속상해 죽겠어. 됐다. 가봐라.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듯 더 있으란 소리도 없이 그날 문전박대를 하셨고 눈물을 참으며 저희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있지만 평생 외로웠던 저에게 반려자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편과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에 부풀었어요. 시어머니가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남편과 내 사이는 행복하면 돼 라는 마인드로 지내왔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그토록 기다려오던 아이가 반복적으로 유산되는 것을 겪자 제 멘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미움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손이 귀한 집이라며 저에게 애부터 낳으라고 강요했던 시어머니였기에 반복되는 유산이 반가웠을 리는 없고 그러기에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이 병가를 왜 써야 하니? 남자들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데 방해해야 되겠어? 엄마,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데 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맹추야. 너 이런 거 자주 쓰면 회사 진급할 때도 차질 생기는 건 몰라? 내가 이래서 애초에 제일 반대한 거야. 엄마가 누구인지 이런 거 다 친정엄마 닮는다더라. 유산이 몇 번째야? 가뜩이나 이 사람이 제일 힘들 텐데 그만하세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죠. 가져지겠니? 나이가 어려야 말이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유산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마음이 제일 힘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내냐? 너 진짜 무섭다.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이럴 땐 좀 따뜻히 대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 말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셨고 오히려 더 센 막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손의 3대 독자인 거 알지? 너 우리 집 대 끊어놓으면 옛날 말대로 소방맞이를 각오해야 할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보였죠. 유산의 아픔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이는 정같지 않아졌어요. 이런 사이를 노리는 것 마냥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며 부추기셨고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속상했어요. 거 봐라. 내가 걔 안 된다고 했지? 걔가 잘난 게 뭐가 있니? 그깟 대기업 직원? 지금이라도 이혼해. 너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대 끊을 셈이야?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애도 못 낳아 집도 못 살아. 걔가 볼 게 뭐가 있어. 더 이상 미련 떨지 마. 그래도 일단 지금 이혼하는 건 좀 아니고 시기 좀 볼게요. 그래, 드디어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살아보니 별거 없지. 원래 죽지 못해 했던 사랑도 살아보면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엄마랑 아영이 사이에서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 여자 데리고 왔으면 좀 좋아? 나도 후회해요. 됐어. 이왕 애도 계속 유산되는 거 잘 된 거야. 네가 재혼을 못하겠니? 이 인물의 대기업 직원인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 중 저에 대한 사랑을 어필해 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로서는 꽤 실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빠처럼 절 제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라서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시동생이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는 시어머님이 간절히 바라던 남자아이였어요. 내 소원을 우리 둘째가 들어주는구나. 고맙다 우리 둘째 며느리.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할도리는 해야죠. 어머님, 장손 안아보세요. 아우,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다. 참 부러웠어요. 내 인생은 뭐든 쉬운 게 없구나 싶은 게 서글프기도 했고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제일 못났다고 생각해서 슬펐는데 제가 어느새 동서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동서 또한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다 한 것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준 동서를 예뻐하셨어요. 그 모습이 부러웠답니다. 나도 유산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저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럴수록 아이에 매달렸고 남편은 그런저를 힘들어 하였답니다. 둘째 내가 낳아드렸으면 됐지. 그만 좀 해.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놈의 애타령. 네 인생에 내밖에 없냐? 우리도 아이 낳아야지. 이대로 살 거야? 아이 없어도 돼. 그다지 낳고 싶지도 않고. 막말로 또 유산 안 되리란 법 있어?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보자. 반복되는 유산에 병원을 가보자는 제 말에도 남편은 싫다고 하였고 그런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하였어요. 하지만 더 서글픈 건 처음과 달리 멀어져 버린 우리 사이와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내 친구 현지 알지? 현지도 유산했잖아.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시험관으로 아이 낳았어. 우리도 해보자. 또 애타령이야? 진짜 지겹다. 솔직히 엄마 말이 다 맞아. 장모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몸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제 눈치를 보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한 눈치였고 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버렸죠.
남편까지 제 친정엄마를 들먹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다. 내가 이게 얼마나 상처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만 닥달해. 그러니까 더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래 알겠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진짜 지겹다. 엄마 말대로 나 이 결혼 너무 후회해. 내가 미쳤지. 결혼까지 후회한다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을 때 정말 얄궂게도 동생의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동행한 병원길이었고 그곳에서 친정아빠는 이렇게 사위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참 좋아하셨죠. 아유, 우리 딸 옆에 든든한 사위가 있으니 너무 좋네. 와줘서 고마워. 아, 예, 뭐 아닙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남편에게 이기적일지 몰라도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딸 둘만 바라보고 사셨던 아빠에게 딸의 이혼이란 그런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붙이기 힘든 사이인 걸 알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정말 많이 사랑했으니 지금은 잠시뿐일 거야 하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계속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며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힘든 일은 하필 한꺼번에 몰려온다죠. 남편은 제 회사 동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은밀히 문자를 주고받는 것까지 저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남편이었고 이젠 참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따지며 이혼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은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의아하였죠. 당신이랑 사이가 너무 대면대면하니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진심 아니야. 그래도 이미 핀 건 핀 거잖아. 내가 미쳤었나 봐. 사실 후회도 많이 했어. 다 정리할게.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 남편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였고 사실 유산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사이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붙일 데가 없었겠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신 안 그럴 거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나도 노력할게. 당신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동안 나도 후회했어. 전처럼 돌아가자는 남편의 말에 눈 감고 한 번은 모른 척 해주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용서를 했답니다. 남편의 외도를 참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저도 남편에게 아이를 강요하였으니 똑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 잊고 새 출발을 해보자라고 싶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알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네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 아니에요. 다 덮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럼 네가 덮어야지. 애도 못 낳는 게. 당신 조용히 해. 네가 이해해. 미안하다. 늘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님은 언제나 말이 없으신 분이었답니다. 그런 분이 남편 대신 사과를 하니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참에 이혼이라도 했으면 하는 모양이었죠. 어차피 애도 없고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래요. 당신도 너무 고지식해. 웃기지 마. 우리 집엔 이혼은 없어. 이미 내 가족이 된 이상 뼈를 묻어야 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너 새애기가 봐준다고 했으니 나도 이쯤 하는 거야. 당신도 헛소리 그만해요. 우리 집에서 이혼하는 자식 나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안 칠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도 자기 닮은 아이는 봐야죠. 애도 못 가지는데 이제라도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게 낫죠. 그건 본인 운명이지. 당신 부추기지 마. 사실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매우 구지식한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집안의 이혼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기에 직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었죠. 그렇기에 깨진 그릇을 붙여넣듯 저희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아버님의 바람이었을 뿐 시어머님은 저희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을 알고 오히려 나가 떨어지라는 듯 저를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하였답니다. 너 일 끝나고 딸기 좀 사오라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야근까지 하느라 못 봤어요. 근데 웬 딸기요? 여름에 구하기 힘들 텐데요. 네 동서가 먹고 싶다고 하잖니. 걔 벌써 둘째 가졌단다. 넌 뭐하니? 손윗동서가 돼가지고 창피하지도 않아? 동서가 둘째 임신을 했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제가 한번 인터넷 서치 좀 해볼게요. 이렇게 벨이 없어서야? 넌 자존심도 없어? 남들 다 하는 임신, 넌 왜 못하냐? 요즘엔 난임도 많아요. 제가 병원 가자고 해도 이 사람이 싫다네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뭐 문제 있다는 거야? 임신은 된다며. 그럼 네 문제지. 저도 어머님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동서의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치네요. 네가 애를 못 가지니까 내 아들이 바람이 난 거야. 알겠니? 그이가 바람핀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남자들은 원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 그런데 네가 아이를 못 낳아주니 걔가 한눈을 판 거지. 털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몰라?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시네요. 이럴 때마다 여자는 친정엄마를 잘 보고 데려와야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엄마를 돕길래 이렇게 몸이 이상해?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이라 상처받고 곱는다고요. 그럼 이혼하면 될 거 아냐.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혼이 정답이었지만 이때는 참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혼이 겁나고 무서웠어요. 네 모든 걸 혼자 안고 언젠가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며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나날들이었죠. 되지 않은 임신을 내려놓고 난 후 이젠 정말 남편과 단둘이 잘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남편과 화해를 했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모습이 있었으니 그 모습을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로만 변했다고 할 뿐 사이가 악화될 때랑 똑같았죠. 친정아빠 생신을 맞이하여 좋은 코스 요리집을 예약해뒀고 당연히 같이 가자는 말에 남편은 저희 아빠 생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어요. 저에게 아빠라는 의미가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행동이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당신 일 끝나고 오면 몇 시 정도 돼? 나 요즘 평가기간이라 힘든 거 알면서 꼭 그러냐? 아버님 생신은 내년에도 있는데 그냥 이번엔 너 혼자 가. 작년에도 나 혼자 갔잖아. 아빠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나중에 알아서 찾아뵐게. 바빠. 저 역시 입도 떼기 싫었어요. 얼굴 표정 자체가 오만 가지 싫다는 표정을 하는 남편을 보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동생과 친정아빠를 모시고 식사를 하려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서 또한 저를 늘 무시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좋은 날 음식점에서 마주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옆에 있으니 최대한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형님, 오늘 여기에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전 둘째 임신 기념으로 어머님이 식사하자고 하셔서요. 니네 아버지가 이런 고급 음식을 드실 줄이나 아시니? 혁이가 얼만데? 그러게요. 형님, 무리하시는 거 아니죠?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희 아빠가 계신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하였어요. 친정 아빠는 민망한 듯 간단한 목례만 하셨고 오히려 동서의 임신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속상하더라고요. 아유, 둘째 축하드립니다. 우리 딸도 얼른 사돈어른한테 예쁜 아기 안겨드려야 할 텐데. 그러게요. 몸에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소식이 없나요?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얘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나. 제가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기다린 만큼 예쁜 손주가 태어날 겁니다. 아빠가 괜스레 죄송해하면서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저 역시 대놓고 따지기 시작하였어요.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니 제 입 또한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모든 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데 안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경력 단절돼도 참 아깝지 않을까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아들 빌빌대 때 저는 최연소 팀장도 달았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할 말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함부로 무시 마세요. 동서랑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시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 승진이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는 남편 얘기가 나오자 발끈하셨고 옆에 있는 동서는 저를 참 어이없게도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아빠와 동생은 저를 말리는 신용까지 했지만 한번 눌릴 바짝 버튼은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어요. 사실 전 시댁에서야 인정을 못 받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상사였지만 부서 이동으로 인한 좌천을 당한 상태였고 전 승승장구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더니 기분이 굉장히 나빠 보이셨답니다. 형님, 말 조심하세요. 밖에 나가 아무리 인정받아도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소용있나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그래, 그 흔한 임신 참 안 되네. 근데 동서는 가진 거라곤 임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고졸 격리 주제에. 제 말에 얼굴이 벌개진 동서였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동안 동서가 은근 시어머님을 부추기면서 저를 살살 긁었던 것들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생과 아빠는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그날만큼은 저 역시 참을 수가 없었죠. 고졸의 격리가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지라 저도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린 거죠. 하지만 제 말에 발작 버튼이 열린 동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였답니다. 그것은 이미 시어머니가 저 몰래 남편이 정리했다는 외도녀와 몇 번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 말을 저희 아빠가 듣게 되었고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아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서방이 외도를 했어? 근데 네가 묻어준 거란 말이야? 어머, 사돈오늘은 모르셨구나. 죄송해요, 형님. 전 다 아시는 줄 알고. 사실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사는 게 제일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형님같이 능력 있으신 분이. 생각 잘 해보세요.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부 바람 폈어? 알면서 속아준 거고? 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이미 정리했다고 했고 다 지나간 일이었어. 제 말에 친정 아빠는 분노에 차오른 얼굴이었고
동생마저 길길이 날뛰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놓고 동서와 시어머니는 낄낄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답니다. 모든 일이 벌어졌구나 싶은 게 참 속이 상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왔고, 전 그날 친정 아빠와 동생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장 끝내.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살아? 내가 그 여자 절단내줄까? 됐어. 끼리끼리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놈 가만 안 둔다.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이나 내다니.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네가 이런 취급받고 살았어. 아빠는 본인이 못나서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했다며 한참이나 우셨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감추고 있던 것들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뻔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라며 저에게 화를 내셨고, 저 역시 마음을 달리 가졌답니다. 그날 아빠는 제 남편을 만나고 오신다고 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화가 난 마음에 보도 옆에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죠. 아빠, 눈 떠봐. 나잖아.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야, 어? 나야, 나. 아빠는 끝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찌나 죄송하던지 정말 사무치게 슬펐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픈 신용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어떻게 되신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의사는 뭐래? 네가 인간이니? 무슨 말이야. 소식 듣고 나도 놀랬어. 남편은 동서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모르는 눈치였고 당황해했어요. 장인어른 걱정돼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도 외도녀 정리도 못하고 어머님이랑 여러 번 만났다며. 네가 인간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여길 와? 그거야. 엄마가 하도 대를 이으라니까 그런 거지. 일단 병원이니 아빠만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며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아빠는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를 치르기 전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가려는데 눈물이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인생이 허망하다지만 이렇게 늘 옆에서 저를 응원해 주실 것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거든요. 경황도 없고 눈물도 나고 뭐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한 이 상황에서 눈물만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같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어요. 그렇게 가버리고 이혼할 줄 알았더니 꼴 좋다. 넌 어째 우리 집에 악연이니?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어차피 남들 사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엄마 없이 자란 거 티가 나는 너라네. 정말 싫다.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랑 끝내. 그이는 얼마나 보고 자란 게 많아서 와이프 두고 바람이나 피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이제는 내가 무섭지도 않다는 거지? 네, 오히려 제가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머님이 무섭나요? 보고 배운 것 없는 막대 먹은 것.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그건 안중에도 없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하셨고 전 대꾸할 힘도 없이 울고만 있는데 저를 보고 또다시 막말을 하셨죠. 너 그래도 이혼은 안 한다고 했지? 그럼 이 시간에 차라리 시키는 거라도 해라. 지금 그렇게 운다고 돈이 나와? 그 시간에 우리 둘째 임신 때문에 힘드니까 와서 장손이나 챙겨. 내가 팔도 아프고 해서 못 안아주겠으니까 어차피 주말 꼈으니 3일장만 하면 되잖니?
지금 하실 말씀이 고작 애나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딱인데 왜? 어머님은 저에게 동선에 애나보라고 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 애보라는 말이 나오는지 참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카가 좋아하는 간식집이 저희 친정아빠 장례식장 근처이니 저보고 픽업해오라며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군요. 저 오늘 모욕 잊지 않을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와중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었고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사색이 돼버린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곤 표정이 변하셨죠. 얘, 너 지금까지 친엄마 존재 알고 숨긴 거니? 일부러 그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정아빠 사망 소식 듣고 오열하는 나에게 조카 간식이나 빨리 사오라며 짜증내던 시모가 갑작스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짐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아까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시댁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동생을 위로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희를 예전에 두고 지방으로 가버린 친엄마였어요. 간간히 아빠의 소식을 알고 있던 엄마였고 늘 저희 앞에 나서고 싶었지만 저희의 원망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아빠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아빠는 저희와 엄마를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친엄마는 알고 보니 저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최대 주주였어요. 아빠와 이혼 후 저희에게 떳떳하게 나타나기 위해 건설 현장 한바식당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고 했고 덕분에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돈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부동산 경매를 하였고 큰돈이 모여 저희 시아버지가 회사를 창립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을 샀다고 했죠. 우연히도 이렇게 엮이게 된 친정엄마였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 부고 소식에 제일 먼저 엄마가 달려오셨는데 조문 온 시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에게 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분노에 들끓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저희 시아버지 회사에 화살이 되어 돌아갔고 시아버지를 해임시키 주주총회를 연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우리 딸 아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언니, 엄마야.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른 뭐라고 말 좀 해봐. 손길이 필요할 땐 나타나지도 않더니 다 커서 지금 나타나는 의도가 뭐예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였지만 막상 마주하게 되니 원망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끊어 안았고 심신이 많이 약해져서인지 엄마의 품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이 모습에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아영이 남편이에요. 처음 뵙죠. 아영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저 역시 좋네요.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저희 엄마는 동생에게 모든 전말을 들은 후라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서 뻔뻔하게 남편? 아영 아빠도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니네 집 내가 풍비박산 만들어 놓을 테니 그리 알아. 못된 모자 같으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지만 시아버지가 바로 남편을 찾아가
뒤이어 뺨을 날리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장례식장인 만큼 조용히 치르고 싶었고 저희는 일단 이 사건을 묻어두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장례를 다 치룬 뒤 집에 와 이혼 소장을 던지며 짐을 싸자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저를 부여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을까 싶어. 용서는 한 번이면 됐지 2번은 안 참아. 우리 아빠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너 같은 놈한테 끌려다닌 내 죄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아니, 법정에서나 보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만 해임하지 말아줘.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님도 비자금 장난 아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 그동안 모른 척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셔. 그런 말 다 했지 뭐. 어떻게 하면 풀릴까?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냥 나랑만 깨끗이 끝내자. 남편은 그제서야 싹싹 빌었지만 제가 풀릴 리는 만무했고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진행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여러 차례 횡령을 시켰던 징적도 있었고 회사를 창업했을 때와는 달리 많이 고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주주총회를 거쳐 시아버지는 해임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되셨고 이 일로 시댁은 내리막길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지만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것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고 참 얄궂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아까 피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홀로 잘못된 생각도 하셨었나 봐요. 모든 게 못난 본인 잘못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였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사과받고 싶었을 땐 막말만 일삼더니 일이 이렇게 돼서야 사과하는 꼴이 참 우스웠거든요. 네 시아버지 구속만 막아줘라. 어떡하라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야? 어머님은 제 사정 봐주신 적이나 있으세요? 아버님 일은 유감이지만 벌 받으셔야죠. 그리고 저 쉽게 이혼 안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보고도 그러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만해. 어머님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눈 한 번 깜짝 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요. 사과해도 똑같으니 괜한 사과 마세요. 진심 같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가장 큰 벌이인 시아버지가 구속이 되고 횡령으로 축적시킨 부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리고 저와 이혼 소송으로 인해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 또한 회사 동기였기에 파장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상간녀인 동기는 퇴사에 이르게 되었죠. 남편 또한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풍기문란죄로 명예퇴직까지 권유받기에 이르렀어요. 내가 왜 퇴사를 해? 누구 좋으라고. 남편은 퇴사를 튕겼지만 상간녀는 제가 날린 소장 때문인지 본인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제 남편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끼리끼리인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아영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참았어? 와, 회사 동기 남편이랑 그러고 싶나? 하여튼 얼굴이 진짜 철판이야. 뭐 끼리끼리죠. 전 이제 괜찮아요. 어쩐지 김 과장이랑 아영씨가 진짜 안 어울렸어. 아영씨가 아깝더라. 회사에서는 이미 일파만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모두 저를 보며 한마디씩 위로를 해주었어요. 처음엔 이런 과정들이 불편했지만 어차피 겪게 될 일이었고
내가 잘못한 일은 없으니 떳떳하자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끝끝내 퇴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 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물류부서로 이동이 되었어요.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전 상간녀 소송을 걸 때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어요. 우리 집 이꼴 만들고 위자료 소송까지 해? 와, 너 진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러려고 참아졌나 보지. 이제 각오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과거가 있는데 우리 엄마 지금 쓰러졌어. 당신 엄마 엇보지. 회사에서도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지. 내가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너무 곱다, 그 단어는.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안꼴이 이 지경이 되자 그렇게 예쁨 받으려고 했던 동서마저도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형님, 원래 이렇게 모지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저도 조상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집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웃긴다 동서. 어머님 내에서 이제 건질 게 없어 보이니까 나를 찾아와? 전 원래 형님 편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 많이 하신 거 아시잖아요. 형님 마음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됐어. 사과는 진작 했어야지. 형님, 같은 여자끼리 이러시기에요? 아들 낳아줬다고 널 그렇게 떠받드는 네 시어머니랑 이 난관 잘 헤쳐나가봐. 저도 어머님한테 불만 많다니까요. 그래? 난 몰랐네. 고절 격리가 시어머니 눈에 쏙 들려고 날 맨날 물귀신처럼 잡아내려 끄는 줄 알았지? 그건 저도 살아야 해서 그랬어요. 동서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곳에서 동서를 쫓아내었죠. 그렇게 하고도 동서는 저에게 몇 번이나 문자를 했지만 제가 답을 하지 않자 저에게 욕 문자를 날리며 잠수를 탔어요. 결국 시댁은 그 많던 재산이 빚이 되어 돌아갔고 남편은 도저히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 힘들었는지 결국 퇴사를 하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을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그렇게 힘든 시댁을 뒤로 하고 본인들 살 길만 찾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집에서 저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준 건 시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또한 회사 내 횡령과 더불어 본인의 배만 불렸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결과라고 생각해요. 전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언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아빠는 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래도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네 아빠가 너라면 얼마나 끔찍했는데. 나한테도 종종 네 얘기 많이 했어. 본인 안 닮아서 똑부러지고 똑똑하다고. 동생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고 친엄마 또한 그래도 그리워한 만큼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답니다.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빠와 이혼한 것도 아빠의 큰 빚 때문에 등 떠밀려 아빠에게 이혼을 당한 거라고 했어요. 저희를 만나러 오고 싶었지만 빚쟁이들이 엄마까지 뒤쫓는 바람에 저희를 찾아올 생각을 못했다고 했고 악착같이 앞만 보고 살아온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혼자의 몸으로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이해는 가지 않았죠. 아빠는 평생 책임감과 희생이란 단어로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이 100%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찾아와주고 그리워했다고 해주셔서 어렸을 적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늘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 살아간다면 아빠는 언제나 기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이런 일이 있고 지금은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전 회사를 나와 벤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여동생과 일하고 있어요. 돈 잘 버는 친정 엄마한테 돈으로 기대고 싶지 않아 제가 모은 돈과 여동생의 힘을 합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사업에 재능이 있었는지 다행히도 창업하고 적자를 면하고 있네요. 아마 좋은 기운이 저에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1년 전엔 재혼을 하여 지금은 소중한 딸아이를 임신 중인데 이제서야 제 인생이 참 평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엄마는 어렸을 적 저에게 엄마 역할을 못하셨다고 딸이 태어나면 무조건 키워주시겠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옆에 든든한 엄마라도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나날이라고 느낀답니다. 아직도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저희 가족이 아빠 몫까지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소중한 인생을 이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